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49일 앞두고 있던 지난 화요일, 선관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정체불명의 일당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흰색 조각을 파묻고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어놓은 물건엔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글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역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선거연수원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등을 비난하는 전단지까지 나붙으면서 선관위가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이른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 하늘색 티셔츠 차림의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바닥에 놓고 오른발로 한 번, 왼발로 한 번 강하게 밟습니다. 잠시 뒤 다른 남녀가 나타나고 하늘색 티셔츠 여성이 다시 합류했는데 이들은 손바닥만한 빨간색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화단으로 다가간 이들은 조금 전 밟은 하얀 물체, 또 빨간 무언가를 두 곳에 차례로 파묻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선관위 직원이 다가가자 그제야 화단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묻은 건 밟아 두 동강 난 흰색 플라스틱 조각,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손바닥만한 붉은 천엔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빅토리가 쓰여 있었는데 T 한 글자만 십자가 모양의 소문자로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왔고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주차장 시설물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또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견된 전단지는 모두 23장. 선관위 관악청사와 수원연수원은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했던 곳입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 이어져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곳 CCTV에서 포착된 모두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불쑥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소위 윤석열 신당의 발표 일정이 4시간 만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처럼 청년 정치에 함께하려는 뜻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거센 압박 등의 이유를 들며 발표를 취소한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역풍까지 불 거라며 자진 탈당 요구도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기자 500여 명이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가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대화방을 소개하며 입장 비밀번호를 1203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일이 연상되는 번호입니다. 기자회견 예고 4시간쯤 뒤 새 대화방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 명의로 기자회견 취소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대통령님을 3번 직접 만나 말씀을 나눴다. 대통령님 의중은 순수한 청년 정치운동에 아버지처럼 함께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 대통령님이 지금은 뜻을 합쳐야 할 때라며 만류했다고 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해프닝으로 평가절하했지만 당내에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도층 역풍을 살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하라며 자진 탈당을 요구하자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도리가 아니라고 맞받으며 자중질환도 이어졌습니다.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에선 한편은 창당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한편에선 주저앉혀 기득권을 붙잡으려 한다며 좀비들의 각축장 같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청년 단체는 중국 음식점이 모인 거리를 돌며 중국에 대한 혐오와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급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리는 행패에 항의하는 음식점 직원들과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방송으로 차마 다 옮길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퍼부은 이 청년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주말에도 도심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손팻말을 든 청년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극우 청년단체 회원들입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중국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광진구의 이른바 양꼬치 거리를 찾아 북과 꽹과리를 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빨갱이가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중국 음식점 앞을 돌아다니며 욕설과 비난을 퍼붓다 급기야 식당 종업원들과 부딪혔습니다. 중국으로 가. 집회 참가자들은 식당 종업원이 집기를 던지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 MBC가 확인한 영상엔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손팻말과 태극기로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문 닫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생길까 봐. 경찰은 종업원과 집회 참가자 4명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찰 직후 인터넷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악성글을 쓰며 이른바 별점 테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자유대학은 지난 11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할 당시엔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집회에 나선 청년들의 혐오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들 청년들은 이번 주말엔 서울 강남에서 거리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도 법원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이 첫 공판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2차 공판 때도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건데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대조되는 특혜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다시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구속 상태로 뇌물수수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 상황이 겹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의 요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든 건데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걸어다니며 지지자들과 껴안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자꾸 경호처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영상은 비공개되고 원할 만한 영상만 언론에 선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은 허용하면서 다음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론 처음 불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단전단수 이 이야기가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MBC하고 이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봤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쪽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 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 같은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이른바 대통령 안가회동 참석자이기도 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계엄 직후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앞서 경찰은 12.3 계엄 전후로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안가 CCTV,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그제 대통령실 집무실 CCTV 압수수색도 결국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되자 경찰이 이 전 장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이번 계엄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핵심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계엄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비판한 건데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성을 논하려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느냐 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질문에 답변부터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런 말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총리가 아닌 것이고 장관이 아닌 것인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 하더라도 계엄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려를 표명했다. 이게 내란의 동조입니까? 방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왜? 이제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보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질문에 답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충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님, 그날 밤 정령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답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로 돌아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 같으면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 못 드렸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럼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도는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감정이 섞여서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홍 전 차장은 최근 내란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관심 가질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오늘은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울경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김동연 예비후보도 부산을 물류수도로 대구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는 잠시 뒤인 저녁 8시 30분부터 MBC에서 열리는 첫 번째 TV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아 웹툰 작가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자신의 대선 출사표 중 하나였던 이른바 문화 강국론을 꺼냈습니다. 계산성당이 이번에 아주 유명했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여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작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이 후보는 자신과 대구 경북 지역의 각별한 인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동의 테를 먹고 또 대구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면서 영남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영남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을 부산으로 모두 이전하고 경남의 항공우주 복합도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정책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부산 발전, 지역 경제 또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된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 하루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TV 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MBC에서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열리는 민주당 경선 첫 번째 TV 토론은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국 순회 경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의 판세를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8명의 후보들이 각자의 정책과 정견을 밝히는 비전대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거듭되며 비전대회는 결국 반이재명 성토대회로 끝을 맺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8명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자리였지만 후보들은 반 이재명 구호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패로 얼룩진 나라, 정과자의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다른 당보다 우리 당 후보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열을 올린 겁니다.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각종 비리, 막말, 거짓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저 유정복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단골 소재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곳에서 신정권 창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양자 가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한동훈 후보는 자신만이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맡겠다고 한 사람. 국민의힘은 주말 이틀간 후보 토론회를 열고 21일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자를 압축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현장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정치팀 공윤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윤선 기자, 첫 소식은 초코민트 안철수, 아이언맨 김동연, 이렇게 보기에는 얼핏 낯선 수식어 같긴 한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각 후보들이 내놓은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 보시죠. 네. S그룹 AI 국가 김동연의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행하는 콘텐츠를 요새 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아무래도 젊은 층의 표심을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네, 각 캠프들은 2030이 곧 중도 표심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젊은 보좌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게시물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2배에서 4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가벼운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유세 중에 배낭 속을 보여주면서 슬며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공개해서 정치적 뜻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은 생성형 AI로 만든 네컷 만화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책이나 철학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도 재미인데 공약과 정책으로 의미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언론과 친한 홍준표, 물음표가 있네요. 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스스로를 언론 프렌들리, 그러니까 언론 친화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 보시죠. 패밀리즘 강조하셨는데 나중에 지금 몰랐어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 되는 수가 있어요. JTBC입니다. 저도 좀 그런데. MBC 김민영입니다. 저기도 좀 그런데. 언론 프렌드리한 사람으로 내가 셀럽이 된 사람. MBC가 내를 그래 핍박해도 내 MBC 출연하잖아요. 사실 그간 보였던 모습이 언론에 프렌들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사실 홍 후보가 특정 언론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질문의 순서를 정한 게 오늘로 3번째 있는데요. 언론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 프렌들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또 뉴스타파 기자의 취재를 거부해서 파문을 일으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민의힘의 적대적인 특정 언론의 경우 비상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선거철이라 민감한 시기라고 해도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윤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판적 언론을 표적심의하려고 가족 등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경찰이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직접 심의해 언론사들의 중징계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를 부인해왔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고백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MBC 취재 결과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제 류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을 상대로 가족과 지인 등의 민원을 보고받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족 민원 등을 일반 민원처럼 속여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류 위원장은 12.3 내란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이어 경찰 재소환이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달 20일에 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류 위원장은 혐의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대령 측은 한 사람의 경로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녹색 정복을 입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박정훈 대령. 지난 1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불복해 오늘 항소심이 시작된 겁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현직 군인 신분이라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항소심 첫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청했습니다.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 대령은 지난 2013년 최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갑자기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 외압의 맨 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돼서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는 정화의 물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02-800-7070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윤 전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국방부 장 차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을 통해 VIP 경로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 사항이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법원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과 박 대령은 사건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데다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중단돼 있어 서둘러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이 더 굳건해질 거라며 마지막까지 헌법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세 쪽짜리 퇴임사를 전부 외워서 읽었습니다.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그리고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습니다.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증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인 논증이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며 범하는 잘못된 논증을 뜻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쏟아진 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은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을 두고서는 헌법이 설계한 대로 해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마음속 무거운 저울을 두고 매 사건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다면서 지난 6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기습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등 최근까지 헌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퇴임식에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행은 어제 인하대에서 열린 비공개 강연에서 파면 선고와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용과 자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그 기준을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통합을 호소하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게 되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 심리가 길어진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라 오는 6월 3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0대 이용객이 숨졌는데요. 최근 3년간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부실 점검은 아니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구급차로 사람들이 급히 옮겨집니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119차에 싣고 가시고 그 다음에 뒷차에 또 한 대가 따라가시고. 사고가 난 수영장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2번 구청의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최근 3년간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됐던 게 원인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둘러본 수영장 내부는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일부 전선은 물 위로 나와 있습니다. 비상구 역시 막혀 있고 벽 한쪽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사고가 난 수영장 옆 출입문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방치돼 있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슨 차단기가 잘 돼 있는지 설치 유무 육안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차단기가 실제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부분을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전기 안전검사를 시행했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로 검사 주기가 길었고 누전 차단기 등은 점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변전실 고압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세부 누전 차단기까지는 검사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음 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수엽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등 접경 지역에서 밤만 되면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이 지하철이 운행할 때 수준의 소음을 일으키는 건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우리라도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춰보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밤 11시. 강화군 송해면에 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물 울음부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쇠를 긁는 듯한 마찰음까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밤새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북한에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주거지역 야간 생활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훌쩍 넘겨 80데시벨에 육박합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방송 소음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80데시벨이 넘어가는 소음이라 이 같은 이어플러그를 껴도 소리를 채 막지 못합니다. 귀신 소리, 짐승 소리, 기계 기름 안 치러서 돌아가는 소리, 수시로 바뀌어요, 소리가. 그 소음이란 피해는 엄청나죠.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교동면과 양사면, 송해면과 강하읍 등 북한 접경 지역 4곳에서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피해 주민은 22,600명에 달합니다. 괴소음은 지난해 7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10달째 주민들은 수면장애와 두통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고 야영장이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다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버텨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강화군은 주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우리라도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보자며 중단 촉구 건의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보상과 방음창 설치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과 유엔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인 만큼 당장 중단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고 지목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한 지방 국립의대생들이 후배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고 수업 참여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25.9%로 당초 정부가 증원 동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수업 정상화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유럽에도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촉발된 미국산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세 보복을 주고받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중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입니다. 지난 1분기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60% 넘게 줄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극우 정당을 지지한 데 이어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Wir haben zum Beispiel vor ein paar Monaten überlegt, ein neues Auto zu kaufen. Ich hatte ursprünglich überlegt, einen Tesla zu kaufen. Das haben wir aber allerdings jetzt nicht gemacht. 캐나다,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번지고 있는 미국산 불매 운동. 온라인에서는 더 활발합니다.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콜라 대신 유럽산 음료. 미국산을 대체할 제품을 알려주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30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뜻을 모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Of all the political uncertainty and what is happening in the US, people are very interested to be able to do something. We all feel this insecurity.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을 포기하고 페이팔을 끊는다는 등 미국산 제품 구매를 중단한다는 인증 글도 잇따릅니다. Ich habe mich selber schon hinterfragt, ob ich noch meine Google-Konten weiter nutzen möchte, deren Server nicht in Europa sind, und bin auf der Suche nach europäischen Alternativen. 최근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 2명 중 1명은 미국산을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한 달 안에 타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뜻대로 협상의 속도가 나지 않자 오히려 트럼프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관세 전쟁 여파에 대규모 산불 피해까지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만 시기가 늦었고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년 만에 내놓는 추경 규모는 12조 2천억 원입니다. 필수 추경이라 부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금은 8조 원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1조 원을 충당하였고 나머지 8.1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추경 투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민생 지원과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산불 대응 등 재난재해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 인공지능 지원 사업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 등에 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예산을 보강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경 규모가 경기 마중물 역할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규모, 내용, 타이밍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일단 타이밍은 늦췄고요. 그리고 규모도 사실 좀 부족한 감은 또 있죠.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까지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거듭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요즘 우리 IT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발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더딘 일본에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논란을 빚은 네이버 라인 사태를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성형 AI가 익숙한 요즘 학생들. 거의 매일 써요. 매일 무슨 용도로 쓰세요? 과제 할 때. 과제를 한 게 사람인지 AI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요즘 대학에서 필수가 됐습니다. AI 문체 식별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최근 일본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런 기능도 되는지 참 이제 반응이 뜨겁게 이루어져서 AI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도 최근 일본 자본을 투자받아 현지에 진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어난 일본에 한국 반도체를 꽂는 게 목표입니다. 양산을 하고 실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상용화까지 간 단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만큼 준비도가 있는 AI 스타트업은 유일하다. 손으로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정보로 바꿔 추론까지 해주는 AI 기술도 팩스의 나라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만큼은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일본에 있는 LLM 시장을 꼭 가져오겠다. 기업들이 일본으로 향하는 건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AI 생태계 조성에 우리 돈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TSMC 공장 건설에 이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까지 유치해 일본 안에서 최첨단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일구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한국 기업의 좋은 기회지만 전문가들은 네이버 라인 사태를 교훈 삼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황은 아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보 문제가 직결되면 나중에 발을 빼기도 어렵거나 뭔가 정부하고의 마찰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과 AI 기술이 심각한 경제 안보의 문제로 떠오른 만큼 기업의 해외 진출을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도 한층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국립 영토 주권 전시관을 수도 도쿄 도심에 확장 개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즉시 폐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 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섰습니다. 경북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이 30.6도로 4월 관측 이래 신기록을 경신했고요. 삼척 30.9도, 서울은 23.7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오늘 동쪽 지방의 공기가 더 덥게 달궈진 건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북부 내륙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 지방에 최고 30mm 안팎인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대구 1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른 땐 그렇게 재빠르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왜 이렇게 유독 12.3 내란과 관련해선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입니다. 이젠 파면돼 민간인 신분인데도 여전히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벌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대로인데 왜 수사를 빨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더 이상 국민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선 국면이라고 어물쩍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국민들 기억 속에 12월 3일부터 벌어진 일들이 너무 또렷합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